네,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뭐 천연물 항암제가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 하고 이제 그때 나왔던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듯이 어, 합성물처럼 이제 물질 특허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연물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계 관행이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을 기반으로 모든 게 허가 제도나 업계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런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긴 또 이제 나오죠. 한의학이나 한의학학 같은 이런 업계가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또 넥시아라고 하는 제가 이제 학부 때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방에서 나왔던 말기암 환자 한방 치료제, 치료 프로젝트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에서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대부분의 식품 문제, 영양 문제, 보안 대체약 문제, 자연요법 이런 것들이 과학화가 어려운 게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서 제대로 연구를 이제 수행할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과학화 자체가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 현대의약품 같은 경우는 단일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변이를 통제하기도 쉽고 실험 수행에서 그냥 어떤 그 정량화한 이런 실험 설계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천연요법들은 대부분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나 임상을 수행하는 의료인의 자질에 따라서 의료의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도 영양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영양제는 이런 어떤 의약품 같이 한 방향으로 그냥 사람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호르몬 억제제다. 그러면은 의약품은 그냥 호르몬 억제를 쭉 가는 건데 어 비타민 D다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고용량으로 했을 때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이미 충분한 사람한테는 비타민 D를 치료를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의료가 밸런스를 맞추는 어떻게 생리적 균형을 맞추는 요법일 경우는 자연요법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단일한 정량화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검증을 한다 해도 실험에 투자한 주체가 치료법이나 약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가 어렵다. 네, 천연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독점적 판매권은 보장받기도 어려우니까 이것 자체도 일단 별로 투자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 의존성이 높아서 제약회사나 유관산업이 자본 중심으로 의료를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초, 식품 이런 것들, 복합 성분, 천연물들은 기본적으로 산지가 어디냐, 뭐 어떻게 어떤 계절에 수확했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리를 했냐 등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식품하고 같이 먹었냐, 시간은 어떻냐, 환자의 상태는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학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험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뜩이나 투자할 요인 자체가 부족하고 연구 투자 기금은 부족한데 오히려 과학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복잡하고 더 최첨단의 과학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모로 안 좋은 조건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복잡계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그거를 치료하겠다고 들어가는 천연물 자체도 또 다른 복잡계라는 거죠. 치료 체계 자체도 어떤 단일한 성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량화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러면서 과학 연구 자체가 어려워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과학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또. 왜냐면 과학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에 투자를 받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그 연구가 결과물을 명확하게 낼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쉬운 것들이어야지 연구를 하게 되지. 과학자도 직업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무턱대고 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EBM이 근거를 가지고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게 이 슬로건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도 이제 성과와 한계, 근거 중심 의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연구 다른 논문에서도 결국은 이제 제약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쪽으로만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본을 등에 업은 의학만이 EBM상에서 높은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그런 또 형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근거 중심 의학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 중심 의학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의료 체계 내에서 어떤 자본으로 대표된 의료 산업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문제들은 이런 근거 중심 의학을 가지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에요.